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며 10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전망과 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떠한 내용을 좀 다뤄볼 거냐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했느냐, 바로 삼성. 이 삼성이 뉴 삼성에 대한 투자 움직임을 발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쫙 급등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쪽 AI 쪽을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도 그렇고 최근 또 미국과 중국을 또 선두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빠방하게 이쪽으로 투자를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LG, 삼성 이쪽 대기업들이 이 AI 쪽으로 또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자, 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또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어떠한 좀 전망을 잡아볼지를 한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또 관련주들은 또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큰 그림을 잡아보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떠오를 신성장 산업, 이 AI,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이렇게 쭉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깨알꿈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로서도 아무래도 이 AI 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 AI 강의는 또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또 큰 그림을 그려본다 생각하고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해한 다음에 점차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는 시간을 차근차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할 것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이 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주, 그 전에 이제 AI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시죠. 자, AI, 여러분들 AI 인공지능이란 뭘까요? 인공지능 AI가 도대체 뭘까요? 가령 AI를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AI 그 신종 인플루엔자 아니야? 이거 이제 새들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다룰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기본적으로 이거를 처음 만들 때에 대해서 도입됐던 개념은 뭐냐면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요 뇌 있죠, 뇌.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들고 있는 뇌. 요거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요 뇌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의 자체를 인공지능에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뇌는 우리의 이제 두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사고를 하죠. 생각을 하고 이게 인지를 하고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컴퓨터 PC라든지 대신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인공지능은 크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냐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인간과 똑같은 지능, 즉 뇌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안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자, 머신러닝,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지도학습.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학습이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경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지도학습이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학습을 하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학습.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자, 요거는 무엇이에요? 요거는 다이어리고 요거는 무엇이에요? 요거는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스마트폰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 골라야 되죠. 요거를 골라야 되는데 뭐야?
요거를 고르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아마 전공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0, 1, 0, 1, 0, 1 이 숫자가 쭉 이어지면서 이 각각의 경우에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게 되는 게 컴퓨터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을 켜고 싶어요. 그러면 1 딱 누르면 켜져요. 다시 딱 누르면 꺼져요. 0, 1, 0, 1, 0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게 이걸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을 때 여기에서 야, 스마트폰을 골라봐 했을 때 여기에도 작동을 하고 여기에도 작동을 해요. 여기에 작동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맞아? 그러면 정답인 패턴으로 넘어가고, 이걸 정했어요. 그러면 오답인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을 했을 때 정답, 오답, 정답, 오답을 딱 가리게 되고, 그게 많이 쌓이고 빅데이터가 되고, 그랬을 때 각각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라고 쳐봐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한테 자, 요거는 스마트폰이야, 요거는 다이어리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게 뭔지, 이게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다이어리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일단은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봐 했을 때 아이가 이걸 딱 골라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간식 줘요. 아이 또는 뭐 강아지한테도 똑같아요. 이걸 딱 골랐을 때 아이고 잘했어 이쁘다 하면서 간식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르면은 나한테 간식을 주는구나, 이게 스마트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스마트폰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거를 골랐네. 그러면은 에이 뗐지 하면서 혼내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다이어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오답이 나왔을 때의 그 행동 반경에 대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어느 곳에 나가서도 똑같이 뭐 이런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고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숙달, 파블로프의 개 아십니까? 내가 종을 땡 치고 밥을 주고, 종을 땡 치고 밥을 주고, 종을 땡 치고 밥을 줬을 때 종을 땡 치기만 해도 나한테 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침이 고이고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 수달해가지고 이런 지도학습을 하는 게 바로 머신 러닝 중에서도 지도학습 개념이다. 그다음 두 번째 비지도학습인데, 요거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딱 그냥 그 문제만을 두고 정보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문제만을 딱 놓고 정보를 분류하는 건데,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다이어리가, 요런 다이어리가 있고 또 뭐 다른 재질의 다이어리가 다 각각의 다이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도 중간에 끼어 있고 뭐 텀블러도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다이어리를 골라봐 라 그랬을 때 얘가 이 공통 분모를 최대한 연관 지어 보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던 다이어리의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 다이어리의 재질, 그 다음에 안에 속지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딱 파악한 다음에 요것도 다이어리일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보를 차근차근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비지도학습이다. 그래서 하나의 내가 지도해놨던 정보가 있을 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굳이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정보들을 쫙 분류해서 모아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학습을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강화학습인데, 요거는 뭐냐면 방향성과 보상을 딱 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방향성과 보상이기 때문에, 자, 아까 파블로프의 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자, 내가 종을 땡 쳤을 때 얘가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종을 땡 쳤을 때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종을 땡 쳤을 때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수달을 시켜서 알려놨어. 근데 문제는 얘가 보다 밥을 빨리 먹고 오는 게 나는 필요해요. 무슨 말이느냐? 하나의 문제를 주고
요거를 했을 때에 보상을 주는데 이 보상을 얻기 위한 과정을 내가 빨리 하게끔 유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종을 땡 치고 밥을 먹는 시간을 예를 들어 내가 10분을 잡았어. 근데 10분을 초과했네요. 그러면 간식을 안 줘요. 만약에 10분을 딱 때마침 10분을 맞췄어. 그러면 간식을 하나를 줘요. 10분에서 1분을 앞당겼어. 간식을 2개를 줘요. 10분에서 3분을 땡겼어. 간식을 3개를 줘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다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줘서 여기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기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즉 자체적으로 사고하고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한데 요것이 3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보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야 그게 또 고성능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좀 여러분들 영화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미래 공상과학에 대한 영화를 봤을 때 인공지능에 탑재된 로봇이 실제 사람과 거의 비스무리한 로봇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느냐, 얘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요. 반대로 사람은 쉽게 하는 것들을 얘는 하지 못해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만드는데 시스템적인 오류가 생겨.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난폭해지고 과부하로 인해서 막 폭력성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다녀. 그죠? 항상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항상 따라붙게 되긴 합니다. 야, 첫 번째, 이렇게 인공지능을 쌓아 올렸다가 진짜 실제 사람의 두뇌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폭력성이 발휘되게 되면은 감당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인간을 멸종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도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인공지능 로봇들이 점점 상용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기존 일자리를 뺏어버리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성능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뭘 볼 수가 있죠? 어떠한 지금 직업들이 일자리를 하나둘씩 잃고 있죠? 대표적으로 콜센터 혹시 일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매뉴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질문이 왔을 때 A-라는 답변을 해야 되고 B라는 질문이 왔을 때 B-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거의 기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콜센터 업무의 역할인데, 이게 사실 사람보다 AI가 하는 게 보다 인력비도 감소가 되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오류가 더 안 난다라는 거죠. 사람은 실수가 나오는데 그 AI는 한번 반복 학습만 제대로 시켜놓으면은, 즉 지도 학습만 딱 시켜놓으면은 계속 그냥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서 슬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서 심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것 역시도 다 VAR이라고 해가지고 다 인공지능이 다 해요. 옵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울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그 영상화해서 라인을 그은 다음에 딱 데이터화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또 반대급부로 떠오르는 직업들도 있긴 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직업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AI 로봇 이거를 딱 봤을 때 야,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과거에 바로 이전에 이 로봇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던 게 뭐였어요? 올해 삼성전자가 CES에서 발표된 로봇만 보더라도 뭘 하는 거예요? 얘가 집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빨랫감을 의자에다 걸어놨네. 삐빅삐빅 딱 인식한 다음에 아, 요거 지저분해 해가지고 집어다가 세탁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인이 밥을 먹었는데 싱크대 보니까 지저분한 접시들이 많아. 짝 인식해가지고 접시를 집어다가 식기세척기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뭐 불 꺼달라고 하면은 불도 꺼주고, 그리고 주인이 뭐 영상 틀어줘 하면은 와가지고 영상 틀어주는, 이런 이제 로봇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집안에서 그냥 나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알아서 TV 켜주고 꺼주고, 알아서 빨래 해주고, 알아서 설거지 해주고 다 할 겁니다. 알아서 강아지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또 노인도 돌봐주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로봇이. 그럼 나는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아요. 대신에 또 가정부라는 직업이 또 없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존재하는 게 바로 이 AI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AI, 이 머신러닝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딥러닝이라고 있어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 그러니까 이거는 머신러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가 있는데, 자, 요게 마우스인데 다른 모양의 마우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모양의 마우스도 있겠지만 좀 다른 모양의 마우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모양의 마우스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마우스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로 여기진 않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우스란 특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좌클릭, 우클릭 할 수 있을 만한 버튼이 있고,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휠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손에 이렇게 딱 한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립감이 갖춰져야 마우스라고 부르는데, 자, 인공지능이 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의 마우스를 봤을 때 이게 마우스라고 딱 한 번에 알아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컴퓨터만 보더라도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데이터 기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입력값이 있어야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입력했던 마우스는 이렇게 생긴 마우스인데 새롭게 생긴 마우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마우스로 인식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러한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인식하는 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딱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략적인 관상을 보거나 그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 눈빛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가지게 되게 되는데, 이제 로봇,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이제 기술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뇌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 즉 학습이 아닌, 기존의 이런 학습이 아닌 뭐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케이? 학습이 아닌 특징을 파악하는 거다. 기존에 입력해 놓았던 값이 아니라 기존에 입력해 놨던 값에 따라 그대로 이제 답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던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공통된 특징을 뽑아내서 인식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딥러닝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왜 봐야 할까요? 왜 주목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봐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요? 특히나 생산직은 더 그래요.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단순 반복 작업. 예를 들어 검사한다거나, 예를 들어 포장한다거나, 예를 들어 분류한다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그런 이제 생산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할 때에는요, 사실상 오차라는 게 많이 생겨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이 계속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기가 좀 어려운 환경도 있는 만큼 한 번 놓치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요즘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이제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자체적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비용도 감소하고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크게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로봇과 AI 산업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수요가 늘어날 때 수혜를 입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는 이제 미국, 중국 분쟁,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에 업황이 부진했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뭐예요 이게? 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 물가가 오르고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산업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AI 로봇 산업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용 상승, 인플레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로봇, AI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장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금세 순식간적으로 확산이 됐어. 그러면 그 공장 문 닫아야 돼요. 일 못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2년 이상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코로나에 발목을 붙잡히면 안 되겠다. 대표적인 생산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을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도 낮추고 효율도 높이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오케이? 자, 실제로 지금 산업용 로봇 밀도가 높은 한국,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 독일 공통점들이 다 임금이 높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높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해소시키려고 대체 자원인 로봇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금융위기 이후로 자동차 산업 위주로 이제 자동화 투자를 막대하게 늘렸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임금 상승에 글로벌 제조업체가 이탈을 하니까 그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산업용 로봇 투자를 확 늘렸다라고 과거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이런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자꾸 높아지는 이런 흐름에서는 대체 자원으로 산업용 로봇, AI 이쪽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차질과 더불어 이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 로봇과 AI 산업으로 더 힘을 싣고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하고 잡아간다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감행되고 이게 크게 상용화가 됐을 때에 해당 기업들이 돈을 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미리 좋은 기업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 외에도 뭐 국방, 헬스케어, 물류, 서비스업 이쪽에서도 이제 로봇이 두각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로봇이 하는 카페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들어 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나왔는데 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프랜차이즈들 입장에서 계속 가격을 높이죠. 가격을 높이는데 점점 수요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저가형 커피를 찾게 되고 근데 저가형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낮춰야겠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합니까? 로봇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로봇이 주문도 받고 키오스크로.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이제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형 커피가 나오게 되죠. 산업적인 구조가 점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겼을 때 수요자들이 저가형을 찾게 되고 저가형을 만들기 위해 로봇 AI가 투입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생태계적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남동생이요. 제 친남동생이 이 카페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는 진로를 잡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동생아, 그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망이 없다. 너가 진짜 장인 정신으로 핸드드립 다 해가지고 완전 비싸게 팔 거 아니면 이 카페에 다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웬만하면 다른 일자리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으로.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혹시 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2030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일자리를 내 진로를 정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로 갈 때 있어서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이 나의 생태계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오히려 내가 하는 업이 더 부각이 될 만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 텔레마케터들이 꽤 많은데 그들에게도 좀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 라고도 좀 조언을 오지랖이지만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좀 하기도 하거든요. 뭐 중간 TMI였고요. 아무쪼록 시대가 그렇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 이미 그런 로봇과 AI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인간들은 기존에 서 있던 자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다라는 거죠. 점점. 자,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제때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 와중에 비용 인상 관련 인플레이션 지표의 강세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로봇 AI 쪽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 로봇 산업이 크려면 기본적으로 밑바탕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생산성이 문제가 있고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AI 산업이 커진다는 것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AI 로봇 산업이 더 커질 것이냐, 더 부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개념은 뭐다? 주력적인 국가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발빠르게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표가 올해 봤을 때 10년 내에 가장 강할 정도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로봇 AI 뭐라고 할까요? AI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땡땡 설비 투자 선행 지표인데, 요게 최근 10년 내에 가장 강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디서? 미국과 그다음에 독일, 일본 등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산업용 로봇 시장의 호황이 지표상으로도 쉽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일본의 산업용 로봇 수주가 상반기에 전년 대비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50%를 전후하는 산업용 로봇 출하와 매출액 증가율이 확인이 됐었죠. 오케이. 그래서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로봇 출하와 매출액이 증가가 크게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공급망 차질에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 만큼 로봇 AI 분야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 미국의 민간 투자 전망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아무래도 내년 AI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는 좋게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결국 삼성 움직임이 중요한데, 오케이? 요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이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도 방향성이 잡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제가 과거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이 주가에 강한 기대감이 붙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어서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로 인한 파생적인 다른 기업들의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이로 인해서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뉴 삼성 움직임 가속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뉴 삼성이란 뭐냐? 3년간 240조를 투자를 하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AI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최근에 조직 개편도 완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뉴 삼성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죽하면은 이제 요런 이슈까지도 나왔죠. 삼성전자가 로봇에 승부수를 던진다. 사실 로봇이랑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로봇의 뇌가 되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이 이게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AI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I 시장이 당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강세인 만큼 여러분들 파생적으로 AI 시장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추가적인 이슈를 좀 보자면, 자, 내년 경제 정책을 봤을 때 AI와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 산업에 무려 66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요. 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내년 미래 혁신 인프라, 역시나 우리나라도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 생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고용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요. 그 인프라를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빅3, 기존에 했던 거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66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 이미 정부는 AI 반도체를 제2의 디램이라고 부르면서 요거를 키우기 위해 1253억 원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AI 반도체에다가. 오케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초거대 AI 기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선두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거대 AI는 뭐냐?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초거대 AI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져 있는데, 본문을 보게 됐을 때 사람의 두뇌를 모방해서 데이터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됐다. 검색, 챗봇, 쇼핑, 컨텐츠 등 정보기술 전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는 이 기술을 선점하지 않으면 기술을 가진 경쟁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선두 경쟁을 벌이며 기술 등장 1년 만에 성능이 10배 향상이 되는데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 카카오, LG그룹이 토종 AI를 개발해서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연구소 오픈 AI와 구글,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세계적인 딥러닝 AI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까지 뛰어들었다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 이 글로벌 초거대 AI 개발 경쟁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구글이 무려 1조 6천억, 그 다음에 BAAI, 얘가 1조 7,500 억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초거대 AI의 파라미터 수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 수. 파라미터가 뭔데요? 파라미터. 자, 봅시다. 초거대 AI는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적은 데이터만으로 빠른 딥러닝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바둑의 알파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자, 실제로 오픈 AI의 초거대 GPT-3는 적은 양의 영단어만 학습하고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AI는 성공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패하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와 같은 기존에 없던 격언을 꾸준히 창작해 게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초거대 AI 성능을 결정하는 게 바로 파라미터, 맥의 변수라고 합니다. 뇌에서 뉴런, 이 신경세포 간 정보 전달을 해주는 시냅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근데 이 신경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냅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시냅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I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즉,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빠르게 사고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사고할 수가 있고 그만큼 고성능의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인간의 뇌와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돼요? 자, 실제로 GPT-3의 파라미터 수는 1750억 개다. 우리나라 한 사람의 뇌에 있는 시냅스 수가 100조, 무려 100조가 이 안에 담겨있대요. 뇌에. 100조와 비교를 하면 한참 적지만 경쟁사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1년 만에 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자, 그래서 요 파라미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구글과 Y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는 비공개 모델이 6천억 개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네이버가 한 2천억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파라미터만으로 초거대 AI 성능을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두뇌의 시냅스 수가 100조 개인 걸 감안을 하면은 두뇌를 닮으려는 초거대 AI의 규모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죠.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1조에서 2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뇌에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뇌에 가까이 가려면 100조에 가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배 정도의 성장을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발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거의 100배 수준의 성장을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AI 산업에서는 굉장히 또 전망이 크고 그만큼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처럼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초거대 AI, 국내 기업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붙었다라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개, 카카오, 네이버, LG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에 초거대 AI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요 뭐예요? 초거대 AI 모델, 멀티모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거나 글에 알맞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의 이미지 검색이나 카톡 내 다양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색 커머스 외에 교육과 헬스케어 영역에도 카카오 브레인 AI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를 위해 카카오 공동체와의 연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카카오가 초거대 AI를 출시를 하고 선보인다면 그때부터 국내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AI 업체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는 생각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이버도 음성 검색에 초거대 AI를 적용을 한대요. 애매하게 말해도 사람처럼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저도 사실 이번에 차를 뽑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죠? 차를 운전할 때 있어서 사실 뭐 네이비를 검색을 하거나 내가 뭐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클릭하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야, 인식 잘하대요. 인식 잘하대요. 예전에는 막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AI 이거 막, 야, 뭐라 그래, 이거. 시리야, 지니야, 부르잖아요. 불러갖고, 뭐 해줘? 했을 때, 개똥같이 알아먹어가지고, 에이, 뭐야, 뭐, 기능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왜 만들어놨어? 집어 던졌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가 음성 검색에 이제는 초거대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더 방구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두 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를 검색을 했어요. 야, 네이버야, 코로나 확진자 수 얼마야? 물어봤어.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검색 데이터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야, 그러면 미국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은 이거를 다른 B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미국 총 인구수를 도출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의 질문과 연관지어서 결과값을 도출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 그럼 미국은 얼마야?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교집합으로 여기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총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 다음에 내가 길찾기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요. 물어봅니다. 야, 네이버야. 야, 분당구의 보건소 운영 시간이 몇 시까지 하니? 물어봐. 그러면 삐빅삐빅 저녁 8시까지 합니다. 나와요. 그래? 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 알려줘.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삐빅삐빅 1시간 30분. 자, 최단 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런 이제 시대가 점차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굉장히 더 편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아우, 좋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점차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AI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발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강조를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산업이 있다. 크게 네 가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친환경, 우주항공이었다. 메자우친 기억나시죠? AI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AI라는 플랫폼이 거대하게 만들어진다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여기에 결국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게 AI도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최근 대기업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또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여기에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면 그만큼 그 투자를 인해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품을 떼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 AI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인공지능 AI에 대한 산업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차차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관련 수혜주는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인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차원적으로 일단은 AI 반도체가 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아까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AI 반도체를 제2의 디램으로 키우기 위한 육성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와우 굉장합니다. 초당 5천조 연산을 할 수 있을 만한 AI 반도체를 개발했대요. 성능을 4배, 전력 효율을 7배로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기존 AI 반도체 칩 대비 연산을 4배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했어요. 국내 연구진이. 와, 대단하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AI 학습과 추론을 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고도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오죽하면은 최강 엔비디아를 넘어선다. 세계 최고 AI 반도체 2년 뒤 선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퓨리오사 AI 백준호 대표. 자, 요분인데요. AI 반도체 워보이라고 합니다. 여기 워보이. 보이. 자, 그래서 지금 국내 토종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AI 반도체 성능 경연 대회에서 세계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 경쟁 제품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시스템 반도체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반도체가 뭐인가요? 요 분이 얘기합니다. 자, 스마트폰 안에는 CPU, 중앙처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지요. CPU가 많은 앱들을 돌리고 정보 저장소가 필요하니까 메모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 번에 한 개씩 연산 처리하는 CPU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 워보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칩 내부에 심고 뇌 연산, 판단 기능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사람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만든 겁니다. 기술적으로 초고난이도 영역에 속한다고 하죠. 사람 뇌와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해서 NPU라고도 불리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AI 반도체가 운전자 역할을 하는 셈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자,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갔던 반도체들은요, CPU라고 해요, CPU.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다시피 10, 10, 10 해가지고 10, 10, 10, 10 되게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이거를 키거나 끄거나 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GPU가 생겼어요. GPU가. 이거는 기존의 CPU가 직렬적인 방식으로 됐었다면은 GPU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막 섞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GPU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전 세계에서 요 GPU 탑이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고 있고 주가가 그야말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AI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나아가서 GP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NPU라는 반도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PU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기술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야, 우리나라 기업이 요거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NPU가 뭐냐?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가지고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을 합니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부 역시 이 NPU 개발에 1,200억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NPU는 그러면 왜 등장을 했느냐? 자, 기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었던 반도체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PU, 그 다음에 GPU 얘네 둘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 크기는 워낙 크게 제한이 있고 CPU와 GPU를 각각 탑재하기보다는 이 둘을 하나로 합친 AP 칩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죠.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보다 더 빅데이터들을 보다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됐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AP만으로는 소화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게 NPU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 문제로 보다 더 빠르게 처리를 해내기 위한 역할로 NPU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지금 이 NPU를 써야만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CPU, GPU만으로도 돌아가긴 해요. 근데 요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NPU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이버야, 지니야, 시리야 이렇게 부르는 이 인공지능 비서들, 얘네는요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얘네는 역시 CPU, GPU로 구현된 애입니다. 아직 NPU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향해서 어떠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기계는 데이터 센터로 질문을 전송하고, 전송된 질문은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비서에게 적절한 대답을 송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대답을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랑 데이터 센터랑 그 연결 고리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고 그냥 전달해내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아직 효율이 낮은 CPU, G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NPU를 쓰게 된다면은 보다 더 빠르게 이 AI 로봇 산업이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기존의 반도체 구조에서 벗어나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가 NPU이기 때문에 그래요. NPU는 CPU보다 40배, GPU보다 10배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하고, 요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빅스비라든지 시리 이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구동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GPU가 탑재가 된다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다 더 다양한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NPU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CPU에서 1위 기업은 인텔이었고요. 기존의 GPU에서 1위 기업은 엔비디아였고요. 기존의 AP에서 1등 기업은 퀄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NPU에서 1위를 먹을 업체는 누구일 것이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NPU에서 1위를 먹는 기업은 제2의 인텔,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퀄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더 큰 시장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무언가, 요런 거구나, 이게 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난 해소 플러스 임금난 해소, 이런 것들 인프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로봇 AI 시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 역시도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년간 240조 원을 4개 분야에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AI이기 때문에 로봇이 큰다면 AI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을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오케이, 좋아. AI 로봇을 봤을 때 뭐가 대장이 될 것 같은데 NPU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PU.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NPU 위주로 좀 파고들어 보셔라. 다음 시간에는 이 NPU 위주로 좀 더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저는 요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봤다시피 여러분들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삼성, LG,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얘네가 국내 AI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요거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로봇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받았다거나 오케이? 지분 그죠?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런 애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알체라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메타버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자, 주식 소유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스노우라는 기업이 거의 15%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12% 갖고 있습니다. 스노우라는 기업 아시죠?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 포토샵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건데 이 스노우, 자, 스노우가 지분 15% 보유 중인데 이 스노우는요 네이버가 지분 100%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잡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타고 타서 결국엔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뭐냐?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 이상 상황 감지, AI 학습, 데이터 제작과 같은 사업을 통해 여러 산업에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외교부와 함께 국내 최초 비대면 여권 인식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그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라고요? 요 안면인식 AI입니다. 안면인식 AI. 그래서 스노우 어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어플 켜서 셀카 모드로 했을 때 내 얼굴 인식을 해서 내 얼굴에 이상한 효과를 막 넣어주죠. 곰돌이가 됐다가 토끼가 됐다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랑 AI 학습 데이터 제작 이쪽으로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자, 누가 있느냐? 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 저거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는 누가 지분 갖고 있느냐? 카카오가 지분 9% 보유 중입니다. 카카오가 지분 9% 보유 중이에요. 바이브 컴퍼니. 자,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내 벤처로 출발해가지고 다음 소프트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디지털 트윈은 뭐냐? 현실 세계의 사물, 환경, 시스템 등을 가상 세계에서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공한 국내 1세대 AI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LH와 손잡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을 했으며 3기 신도시에 해당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가 또 따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링크 제네시스, 그 다음에 RF 세미, 그 다음에 AD 칩스, 그 다음에 텔레 칩스, 네페스, NCN, 그 다음에 어부브 반도체,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정도가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기업들이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후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자 기업이니까 빼고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AI 관련주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셀바스 AI가 엄청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얘가 왜 관심을 받고 있냐면 얘는 인공지능 기반의 필기 및 영상,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판매 주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 AI 의료 쪽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AI 의료, 헬스케어 이쪽도 최근에 많이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워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업 전반에서 지금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AI 솔버 활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부산시, 세종시, 국회 도서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삼성자산운용 등등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가 많은 기업이 또 어디가 있냐면 원티드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티드랩.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기반 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용 플랫폼. 근데 AI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람인, 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이 원티드랩은요,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줍니다. 채용 AI 매칭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최적으로 매칭을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용 시에 수수료가 과금이 되는데 합격자 연봉의 7%를 받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거의 2배, 3배 받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 추천 장려 시스템 활용한 근무가 비용 절감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출근 3개월 이후에는 합격자 추천인 보상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요즘은 또 기업들이 어떠한 채용을 많이 하냐면 정시 채용 말고 수시 채용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한 번에 지금 경기가 막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코로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은 인원을 한 방에 빡 모아서 채용을 하는 정시 채용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을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요렇게 할 때 있어서 효율적인 게 원티드랩의 AI 매칭 플랫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티드랩도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AI 쪽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자, 텔레칩스, 요 중에서 텔레칩스는요, MPU랑 조금 관계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텔레칩스가 최근에 사실 자율주행 차량용 AP까지 사업을 확대했는데, MPU, AP 개발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3년, 24년 정도 출시를 목표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텔레칩스가 요것도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본다면은 또 크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정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몇 개 기업만 제가 차트 흐름, 실적 흐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체라.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까 봤다시피 거대 AI 출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걸 출시하고 막 이슈화가 됐을 때 그와 관련된 AI 기업들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알체라는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 네이버의 손자 회사니까. 차트상 봤을 때 딱 27,500원 여기가 강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네요. 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 주면은 공략을 해볼 만하겠다 정도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항은 어디에 받고 있느냐. 저항은 요 라인 때 한 42,500원 라인 때, 요 라인 때 좀 저항을 받아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라인 때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적 보시면 알체라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이긴 해요. 적자이긴 하지만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자산 자체가 올해 3분기에 좀 많이 늘어났다. 아무래도 상장하면서 투자금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내년에 어떠한 실적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진 기업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또 워낙 메타버스로도 많이 엮였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바이브 컴퍼니, 그러니까 알체라 잠깐만 그 지분 관계 볼게요. 자, 스노우가 몇 프로? 15%예요, 15%. 이 기업의 대표이사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입니다. 바이브 컴퍼니 보시면, 자, 얘는 카카오가 얼마? 9% 지분 갖고 있죠.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지분을 9%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적 볼까요? 실적은 꾸준하게 매출액이 일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 기업들은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 영업이익으로 돌리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단으로 흑자가 나오는 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움직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자, 분기별 실적 들어와 봤더니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그래서 얘가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시총은 얘가 2,500억 정도, 아까 알체라가 4,400억 정도. 시총 기준으로는 바이브 컴퍼니가 좀 비교적 싸긴 하네요. 차트상 보더라도 자, 주봉상 봤을 때 바닥권에서 중기적인 추세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단기적인 추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시세가 슬슬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단기 추세의 지지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대는 앞선 강한 저항대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만약에 55,000원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이 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원티드랩. 자, 원티드랩은 상장한 지 얘도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얘는 한 27,500원 정도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여기를 지금 조정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량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거래량 늘리면서 반등 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해 볼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항대는 박스권 보시면 되겠네요. 42,500원. 딱 얘는 박스권 그리고 있네요. 박스권 그리고 있다. 그래서 42,5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 취할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시총은 3천억 정도네요. 그리고 실적 보시면 자, 얘는 그래도 영업이익단 단기순이익 매출 다 흑자예요.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세가 또 전망이 좋습니다. 원티드랩. 자,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다 흑자가 나왔던 만큼 괜찮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근데 모멘텀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분이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인공지능 AI 쪽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과 그다음 전망과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AI 쪽에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방향성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AI 인공지능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한 번씩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로봇이랑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또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강조를 했었던 게 NPU였죠. AI 반도체.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차후에 추가적인 강의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